오늘은 제가 첫 시작을 시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살인사건에서 시신이라는 건 진짜 많은 걸 얘기해주죠. 손가락 지문 혹은 얼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을 밝히고 부검 결과나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당했는지를 분석해서 범인의 윤곽을 최대한 가깝게 프로파일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문으로 신원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치아에 남아있는 치과 치료 기록으로도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주변에서 발견되는 피해자의 소지품이나 신분증만큼이나 이 시신 자체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단서들은 사건 해결에 두 번, 세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건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어요. 딱 머리와 팔꿈치 아래의 손이 모두 사라진 시신이 발견됐거든요. 당시에 이 머리와 손을 찾기 위해서 대규모 인원이 투입됐었고요. 야산과 하천을 한 달간 수색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못 찾았어요. 그러면 정말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이유는 이 발견된 시신의 하반신에서 매우 특징적인 단서가 발견됐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내용과 분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전의 일이에요. 2003년 4월 18일에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광치령 고개의 31번 국도의 한산한 도로 위에 한 대의 트럭이 멈춰 섭니다. 여기서 3명의 남성이 내려요. 도로 위에 가드레일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보수 작업을 하다가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이 있거든요. 이 방호벽 뒤편에 뭔가 놓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자세히 봤더니 쌀포대용으로 많이 쓰이는 비슷한 크기의 이 마대자루가 3개였습니다. 이거를 발견하신 분이 원래 본업이 있었어요. 인제군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고 가드레일 공사를 부업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가 고철을 버리고 갔나 하는 생각에 그 포대를 만져봅니다.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물컹했던 거죠. 그래도 간혹 로드킬을 당한 동물을 이런 식으로 버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물일 수도 있겠다 그러려니 했었대요. 근데 다시 만져봤더니 이게 딱 사람 발바닥이라는 느낌이 왔던 거예요. 곧바로 그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마대자루를 열어봤는데요. 그 안에 훼손된 시신이 들어있었어요. 경찰도 당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정말 잔인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발견된 형태를 보면 비닐봉지 안에 시신을 담아서 그걸 다시 포대자루에 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배꼽과 대퇴부를 기준으로 3등분이 되어 있었던 시신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시신의 머리 그리고 팔꿈치 아래의 양손이 없었던 거예요. 시신의 신원을 파악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만 딱 사라져버린 거죠. 대규모 인원이 주변을 수색했지만 끝내 남은 부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남은 단서는 부검 결과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발견된 시신은 A형의 남성이었어요. 일단은 머리가 없기 때문에 원래 키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머리가 없이 160cm였거든요. 만약에 머리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키는 한 180에 체중은 90kg 정도 되는 신체 조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연령은 체모와 지방 상태를 통해서 파악을 했었는데요. 체모를 살펴보면 나이가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었고요. 이 절단면에서 보여지는 지방과 근육의 상태를 봤을 때 몸 상태는 좋아 보였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다부진 3, 40대의 남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외에도 어깨에 있었던 주사 자국 2군데 있었고요. 보통 남성치고는 다리털이 좀 적었던 점, 그리고 왼쪽 등에 물사마귀, 왼쪽 엉덩이에 되게 특이한 위치에 있었던 2개의 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제가 조사한 내용을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번 파트에 정리를 해봤는데 범인의 윤곽이나 범행 방법, 당시의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신의 특징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유난히 창백했던 시신의 피부였어요. 정말 외국인이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로 하얀 피부였거든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이 시신은 한국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피부의 색이 하였던 건
시신에 혈액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보통의 시신에서 발견되는 시반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반 현상이 이 시신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 시반이라는 거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보통 사망하고 3, 4시간 정도가 지나면 혈액이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현상이에요. 이게 없었다는 건 사망 이후에 2, 3시간 내에 훼손을 시도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훼손과 동시에 혈액을 모두 빼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전문가에 따르면 혈액이 많으면 이동이 곤란했을 수 있고 뭐 흔적이나 증거, 혈흔이 떨어지거나 이런 증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차량에 묻을 일이 없으니 사실 세탁할 필요도 없었겠죠. 실제로 발견된 비닐과 포대에서도 혈액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사망 추정 시각을 알아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2번째 특징입니다. 사망 당시에 공복 상태였던 이 피해자의 사인이 뭐였냐면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총 21번의 공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잔인했던 게 이 공격이 피해자 가슴 부위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7번의 공격은 정확히 심장을 찌릅니다. 오버킬 형태예요.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정도로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방어흔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구에 체격이 좋은 30, 40대 남성이에요. 누군가가 공격을 하는데 전혀 방어를 하지 못했다. 이거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2명 이상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뒤에서 잡고 다른 사람이 공격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칼에 찔리는 사람의 몸부림이 엄청 날 거기 때문에 뒤에서 잡는 사람도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뒤를 묶어놓고 뭔가 움직이지 않는 것에 강하게 묶어놓고 2사람이 공격을 했을 수도 있죠. 또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은 뭐 제압을 해야 되니까 먼저 머리를 가격해서 제압을 하고 공격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약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피해자 위와 혈액에서는 알코올이나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칼에 찔려 있는 상처들을 좀 살펴보면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흉기에 대한 추정도 가능해집니다. 상처의 폭이 4에서 5cm 정도 되는 걸로 관찰이 됐거든요. 근데 이 찔린 깊이를 보면 가장 깊은 게 20cm예요. 이거는 거의 앞에서 찌르면 몸 뒤로 관통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 칼은 도대체 뭐였을까? 어떤 것이 흉기로 사용이 됐을까? 보통 이 정도의 폭과 길이를 가진 칼은 회칼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회칼이 27c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회칼로 이렇게 강한 힘을 줘서 관통하기 직전까지 찌른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본래 목적이 베어내는 용도로 만들어진 칼이기 때문에 칼을 아주 잘 다루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4번째, 토막의 형태입니다. 이 토막의 형태, 이것도 당시에 사용된 범행 도구를 알아냄과 동시에 범인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인데요. 수사 초기에 부검 소견서에는 동력이 있는 도구로 그랬을 것이다 라고만 나와 있어요. 정확히 뭐라고 특정이 되진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2017년에 좀 더 정확하게 범행 도구가 특정이 되거든요. 이게 전기톱이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기톱을 사용하는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 인근에서 전기톱을 자주 사용했던 사람을 특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광치령 인근의 지역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집집마다 화목난방을 써요.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화목난방을 쓰거든요. 이걸 다 기계톱으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전기톱을 다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그렇다면 범인은 광치령 인근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물론 특정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자, 그리고 지나칠 수 없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당시 뼈의 절단면을 딱 보면 이게 끝까지 톱으로 다 자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르다가 끝에 조금 남아있을 때 또 부러뜨린 것 같은 그런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끝을 조금 남기고 부러뜨리는. 이게 보통은 벌목을 할 때 이렇게 한대요. 어느 정도 나무를 톱질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부러뜨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이거랑 되게 유사하다는 거죠. 범인은 아마도
벌목을 경험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면, 처음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이런 방법, 조금 자르다 부러뜨리는 이런 방법을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식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방식으로 훼손을 할 때는 절단을 할 때 이 절단이 쉽게끔 관절 부분을 끊거든요. 보통. 근데 이 사건은 절단 부위가 그냥 뼈였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몰라서 그랬을까요? 자, 이렇게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시신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머리하고 손만 있었으면 범행을 특정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국에는 못 찾아서 안타깝죠. 자, 그러면 다시 좀 뒤로 돌아가 볼게요. 이번에는 시신에 있는 특징 중에 이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짚어가 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시신의 몸에서 참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데 하반신 특정 부위에 있었던 수술 흔적이었습니다. 중요 부위에 해바라기라고 하는 불법 확대 수술을 한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전문의에 따르면 이게 병원에서 올바른 경로로 의사한테 받은 수술은 아니고 모양을 봤을 때 좀 거칠고 좋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불법적인 시술을 한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술을 어디서 받는 거냐? 이게 보통은 유흥가나 조직 세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거 비뇨기과 의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경험담이기도 해요. 그 왔던 환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폭력 조직에 있는 한 사람의 말로는 교도소에서 이 시술을 한대요. 심지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전 좀 믿기가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이걸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시술을 했던 흔적을 봤을 때 이 사망한 피해자가 생전에 조직에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추측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뭐냐면 범인의 행동을 잘 보세요. 머리, 지문이 발견될 손, 이런 건 정말 어디서도 찾을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로 나머지 몸통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숨길 수 있거든요. 아예 흔적도 없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몸통은 보란듯이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안쪽으로 넣어놨으면 이 사건은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을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란듯이 버려두고 갔냐는 거예요. 혹시 누군지는 모르게 해서 범인은 못 잡히게 하고 싶었지만 시신만큼은 발견되길 바랬던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전문가에 의하면 이건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를 배신하면 너네도 저렇게 된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수술 자국과도 접점이 생기죠. 조직, 결속력이 아주 센 집단, 배신하면 심기를 건드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집단일 수 있다. 실제 조직에 있었던 한 남성도 아마 피해자가 본보기로 죽었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경찰이 전국을 대상으로 이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10년 전부터 실종 신고와 가출 신고가 접수된 30, 40대 남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요. 미기과자, 교도소 출소자, 실종자에게 협조문을 보내요. 27,000통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보자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서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정말 조직 내에서 벌어진 범죄 사건이라면 당시에 그 조직에 몸담고 있었던 누군가가 제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지금으로선 그게 제일 크거든요. 근데 없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조직을 배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한테 되게 조직원들한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이건 제 상상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인데 이게 단순히 이 광치령에서 시신만 발견되게끔 해서 너네 이거 봐라. 니네도 배신하면 죽는다.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 남성을 죽이는 과정 그리고 뒤처리 과정 자체를 조직원들에게 다 보게끔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가 나서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이상하죠? 신원이 어떻게 이렇게 안 밝혀질 수 있을까요? 자, 30, 40대의 남성입니다. 결혼은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실종자 중에서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자, 범인이 시신을 굳이 버려두고 갔을 때는 발견되면 DNA 검사는 무조건 하겠구나. 이 정도 생각은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피해자가 가족 관계가 연결되어 있었다면 시신의 신원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신원이 드러나지 않길 원했던 범인이라면 이렇게 몸통을 던져두고 떠났을 때 피해자의 가족들 때문에라도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예상은 충분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남성이 한국 사람이라면 가족과 관계가 끊어졌거나 관계가 틀어져서 이미 연락을 끊고 산 지 오래됐고 부모도 찾지 않는 남성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부모에게 버려진 채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시설에서 성장을 했다거나 그렇게 되면 모를 수 있죠. 중요한 건 범인은 그걸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30년을 넘게 살면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적어도 한두 명은 연락을 하고 가끔은 만나던 친구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갑자기 어떤 친구가 연락이 안 되고 그 시간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이랬으면 이 또한 제보가 들어왔을 겁니다. 이 사람이 가족이 없다고 해도 친구들, 주변 지인들에 의해서라도 제보가 들어왔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예 이 사람의 인간관계 자체가 아주 좁은 거예요. 저는 사실 그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뭐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의 인간관계는 이 조직 이외에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씩 연결이 되죠. 아주 오랜 시간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갖기 이전부터 성인이 되기 전후로 이 조직에 몸을 담고 살았다면 여기서의 인간관계가 자신의 전부일 거고 부모는 없을 것이고 또 그만큼 오랜 시간 그 사람들과 함께 했을 겁니다. 거기서 꽤 큰 일을 맡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 잔혹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된 거라면 그만큼 그 내부에서는 엄청난 배신자로 찍힐 만한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건에 대한 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지금부터는 앞서 언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범인의 윤곽을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 범인은 두 사람 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슴 쪽을 찌른 흉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심장 쪽 말고 우측에 발생한 각도가 좌측과 달라요. 창각이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창각이 벌어져 있다는 건 피해자의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공격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사실 시신이 발견된 위치는 그 방호벽 뒤였잖아요. 근데 이 방호벽이 좀 낮았기 때문에 눈에 띄기는 쉬울 수 있어요. 누군가 본다면. 근데 문제는 이 광치령 고개의 국도 자체가 주민들 중에서도 길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고 되게 외진 길이라는 거예요. 관광객들은 거의 오지도 않고요. 그렇다는 거는 범인이 이 장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역에 살거나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여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일 수 있겠죠. 이미 이 장소를 알고 여기를 유기 장소로 택했을 겁니다. 시신 유기를 밤에 했다고 가정한다면 사실 처음 와본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저기 방호벽 보이네? 저 뒤에다 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발견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지역과 국도변의 위치를 좀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100% 특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는 사람, 알아본 사람일 수 있죠. 자, 세 번째로 조직폭력과 같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이면서 벌목과 같은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전기톱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 자, 네 번째, 피해자와 원한이 있는 면식범. 다섯 번째, 범인은 전기톱의 소음이 신경 쓰이지 않을 만한 장소를 갖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 자, 혈액을 다 없앴어요. 이런 뒤처리가 다 가능했다는 거는 그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톱 소리 때문에 뭐 단순히 방음만 잘 되는 곳이라기보다는 아예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곳에 어떤 특정한 공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 수도와 전기 사용은 가능한 곳이겠죠. 실제로 과거에 이 지역에 그런 폐가들이 많았대요. 조직폭력배였다면 사실 자신들만의 아지트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부검을 마친 이 남성의 시신은 무연01이라는 이름으로 감회장돼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묻혀있는 정확한 위치도
파악하기 좀 힘들대요. 대충 여기다, 뭐 이 나무 근처다 이 정도죠.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로 광치령 토막살인 사건이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의 미제사건 전담팀으로 이관됐거든요. 현재까지도 새로운 DNA가 확보될 때마다 사망한 남성의 DNA와 대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완이법에 의해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분들의 집념도 필요하겠지만 누군가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의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사건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추리도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